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EBS 대표 강사 박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 남양주시 설명회에 대해서 섭외를 받은 게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한 2달 정도 전에 먼저 섭외를 받아서 12월이면 전 무조건 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12월 입시 설명회는 없어도 만들어서라도 가야 되는 설명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서 예비 고3인 친구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현재 고2다. 현재 고2인 친구들. 그러면 고1인 친구들도 있나요? 현재 고1인 친구들도 많네요. 그러면 고1인 친구들은 약간 과정이 바뀌긴 하지만 큰 틀에서 다른 점은 없기 때문에 오늘 어떤 식으로 고3 과정을 헤쳐나가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렇게 3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오늘의 주요 내용이 저거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3 생활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면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제 경험과 여러 가지 학생들의 경험을 비추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2번, 3번에 대해서는 간략히 소개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영역별 학습법은 뭐 영역별로 그 주요 강조점들이 있겠죠. 근데 특히 오늘 저는 그 사탐, 과탐, 탐구 영역을 선택하는 어떤 기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EBSI 홈페이지를 어떻게 우리가 조목조목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메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고3 생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그 손을 들어준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친구들 중에 나는 상위권이다 손. 상위권이다. 난 사실 뭐 지금 거의 올 1등급이고 난 그냥 한번 와봤다. 무슨 얘기 하는지. 아니다, 나는 중하위권 정도 되는 것 같다. 아무도 없어요?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상위권 친구들은 그냥 더도 알아서 잘합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고, 그래서 그 친구들은 뭐 건강상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도 꾸준히 잘 열심히 할 친구들이고, 그래서 오늘 제가 주로 얘기할 타겟은 중하위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를 전혀 놓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다고 했는데 만족할 만한 점수가 안 나왔었고, 근데 내가 이제 고3이 되고 보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래서 어떻게든 1년간 내가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점수를 좀 끌어올려 봐야 되겠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하위권을 위한 조언이다 이렇게 돼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전혀 공부를 한 걸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놀았던 그런 학생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을 딱 마치고 고3이 될 때 그때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됐어요. 지금 내 친구들은 다 공부도 열심히 하는 모범생들이고 성적도 잘 나오는 친구들인데, 내가 2학년 때처럼 그렇게 생활을 한다면 나는 앞으로 대학교 이후의 생활이 이 친구들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겠다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좀 위기감을 느끼게 됐죠. 그래서 저는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쪼개서 공부를 해서 많이 성적을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자기 성적에 불만족하는 친구들도 어느 정도의 희망을 가지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첫 번째로 해주고 싶은 조언은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요즘 강의 굉장히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 EBSI에만 해도 굉장히 양질의 아주 좋은 온갖 그 영역의 강의들이 많이 탑재가 돼 있습니다.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 많은 컨텐츠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플러스 친구들이 이제 돈을 내고 듣는 그런 사설 강좌들도 굉장히 잘 되어 있죠. 그래서 강의는 차고 넘칩니다. 요즘은 그런 소스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죠. 근데 많은 친구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강의를 8개를 들었어요. 나 진짜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뿌듯해서 좋은 꿈을 꾸면서 잠이 들죠. 그런데 8시간을 강의를 들었으면 그날 사실 16시간은 강의 들은 내용을 복습을 했었어요. 맞아요. 그럼 사실 8시간을 강의 들은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사람이 16시간에 8시간에서 32시간을 하루 공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강의를 들었으면 1시간짜리 강의를 들었으면 무조건 그거의 2배 정도는 복습하는 데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까지 고려해서 우리가 계획을 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수준에 맞는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가끔 이제 수강후기를 보다 보면 어떤 친구들이 한 6월 모평 이후, 여름방학 이후에 이런 글을 올려요. 제가 진짜 유명하다는 생명과학원 사설 강의를 결제해가지고 듣다가
근데 자기가 수준이 좀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이거를 EBS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나 하고 와서 선생님 제 강의를 들은 거죠. 제 강의를 들으니까 저는 또 이제 많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좀 쉽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해가 되더라. 그러니까 제 강의가 너무 쉬워서 뭐 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어려운 강의가 또 이상한 강의는 아니에요. 그 어떤 대상을 목표로 하느냐가 그 다를 뿐이죠.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어려운 강의, 저게 유명하다더라, 저거 들으면 1등급 만점 맞는다더라, 이런 걸 쫓아가다 보면 오히려 그 앞의 시간들을 버릴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맥락인데 기출문제에 너무 빨리 손대지 마세요. 그래서 기출문제집 지금 EBS에서도 2020 그 기출의 미래가 나오긴 했는데 평가원에서 나오는 기출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 중에 가장 난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수능 시험을 가정해서 6월, 9월 모평을 내는 거고 그 학생들을 변별하기 위해서 정말 최종 병기 같은 문제들을 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문항들이 나와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이제 고3이니까 고3들이 진짜 푸는 그런 문제들을 경험해야지 하고 이번 겨울방학 때 기출문제에 손을 대면 망합니다. 정말. 왜요? 우리가 쉬운 문제들을 가지고 차근차근 밟아 나가도 자신감, 자존감이 생길까 말까 한데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문제를 풀었어요. 도대체 손을 못 대겠어. 그걸 한 2페이지를 경험하면 자신감이 막 떨어지는 거죠. 공부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다. 기출문제는 어려운 문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풀고 싶으면 2학년 학평 이런 것들, 쉬운 문제들 먼저 그거를 다 맞출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접근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약점을 찾아서 집중 공략하라 라고 했는데 상위권은 대부분을 잘 압니다. 대부분의 내용을. 그리고 일부를 몰라요. 그래서 그 일부만 1년 동안 파요. 만점을 받기 위해서. 근데 중하위권이 왜 지금까지 중하위권이었냐면 공부를 쭉 하죠. 100 정도의 분량을 공부를 하는데 중간중간 어려운 내용들이 있고 쉽게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쉽게 이해가 된 내용들에 만족을 해요. 그래서 나는 이거 알았어. 문제 풀리네. 오케이, 됐다. 근데 어려운 부분이 좀 나오죠. 그러면 그 어려운 부분은 사실 이 100 중에 한 2, 30 정도 될 수 있는데 내가 70을 알았는데 2, 30 정도는 조금 몰라도 되지 않나? 이거는 찍어서 맞추면 되지 않나? 라고 안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단 그 70을 다져놓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하겠지만 나머지 2, 30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어느 부분이 취약하고 어느 부분의 문제를 만나기만 하면 마음이 찜찜하고 무거운지 그거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 부분을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거는 저의 경험을 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신만의 학습 루틴을 만들어야 돼요.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 자유분방한 친구들은 아침에 학교 와서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수학이 땡긴다. 수학만 공부하고 오늘 밥 먹고 나니까 약간 졸린데 나 국어 지문을 좀 풀어볼까? 이렇게 공부를 하면 안 되고 내가 어느 시간대에 어느 공부를 한다, 어느 과목에 어떤 문제집을 푼다, 이게 루틴화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기계적으로 그 문제집을 착 꺼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렇죠. 내가 딱히 생각하지 않아도 뭔가 그런 흐름이 있어야 되고 그거랑 연결이 돼서 계획을 무조건 수량화, 정량화하는 게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래서 저도 이제 친구들한테 고3이든 고2든 친구들 이제 반에서 만나게 되면 학습 계획을 짜와 보라고 해요. 그래서 계획을 받아보면 보통 이런 식입니다. 뭐 2시간 동안은 수학 공부, 요 1시간 동안은 영어 공부,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죠. 그럼 수학 공부를 2시간 동안 2문제를 풀어도 하긴 한 거고 10문제를 풀어도 수학 공부를 하긴 한 거네? 그러면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역시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 내가 그 시간에 단어를 5개 외워도 영어 공부를 한 거고 영어 지문 10개를 풀어도 영어 공부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공부량을 정확히 가늠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계획을 짜면. 그래서 이게 제가 실제로 고3 때 이런 식으로 생활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됐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감명을 받아가지고 월요일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는 거예요. 일단 저는 아침 조회하기 전에 학교에 도착하면 5분, 10분 정도 시간이 남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때는 우리 국어 영역 중에서 화법과 작문이라고 해서 긴 지문이 아니라 빨리빨리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그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집은 조회 전 전용 문제집. 그래서 그거를 정해진 분량만큼 꼭 풀어냈고 그 다음에 조회 후 쉬는 시간하고 그 점심시간까지 쉬는 시간이 4번 있죠. 그쵸? 그 쉬는 시간 중에서 화장실은 한 번만 갈 수 있어요.
2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에. 그래서 그때 가는 걸로 정해놓고 나머지 쉬는 시간에는 뭐 사람에 따라서 자기의 스타일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 영어 독해 지문을 쉬는 시간 10분 동안 2개를 풀어냅니다. 그럼 사실은 되게 빡빡한 시간이거든요. 요즘 영어 지문 좀 길기 때문에. 그래서 2개를 풀고 그거를 뒤에 답이랑 확인하면서 내가 혹시 해석을 잘못한 부분은 없는지 해석 다 맞춰보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지문에서 몰랐던 그런 단어들을 단어장에 적으면 딱 10분이 걸려요. 이렇게. 그러면 딱 10분 동안 적는 것까지 끝났죠. 그럼 종이 쳐요. 선생님이 올라오시는데 시간이 한 30초에서 1분 걸립니다. 그 시간에 방금 적었던 단어를 외우는 거예요. 언제까지 외우냐면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컴퓨터 같은 거 정리하고 자 이제 책 펴자 하면 그 순간까지 단어를 외웁니다. 근데 여기서 핀트를 잘못 맞춘 친구들은 학교 수업을 굉장히 등한시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 책 펴자 하면 무시하고 자기 공부하는데 절대 도움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 집중하는 연습이 꾸준히 되어야 내 공부도 집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집에 가서 꼭 그 얘기를 해주세요. 학교 수업에서 네 공부 그 루틴도 중요하겠지만 그때그때 집중하는 연습이 정말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제 주머니 한쪽에는 항상 단어장이 하나 들어있었고 이쪽 주머니에는 이런 그 계획 노트 조그마한 수첩에다가 깨알같이 적어서 계획 노트가 있어서 내가 다음 시간에 뭐 해야 되는지 바로 꺼내볼 수 있고 틈이 날 때마다 이 단어를 외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했었죠. 그 다음에 점심시간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길게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수학 공부를 뭐 주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쉬는 시간에도 문학 지문 한 지문 정도 이렇게 풀어내면 그 시간이 10분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속도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청소 시간에는 청소하면서 청소도 열심히 했어요. 청소도 하면서 영어 단어 외우고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확보가 되는 때에는 탐구 공부, 수학 공부 이런 걸 했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이과임에도 불구하고 영어랑 국어를 좀 자신 있어 했기 때문에 영어, 국어 공부는 자투리 시간, 쉬는 시간을 주로 이용했고 제가 좀 집중해야 되는 시간에는 수학이나 탐구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과목은 좀 자신 있고 어떤 과목에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가늠을 해서 하면 될 것 같죠. 이게 뭐가 좋냐면요. 처음에 제가 요렇게 세 사람이 되어서 요렇게 그 계획을 세웠죠. 근데 처음에 한 일주일 정도는 계획이 많이 밀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1시간 동안 얼만큼의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 2주, 3주 꾸준히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정도 시간에는 어느 정도의 문제를 풀 수 있는지 몇 개의 단어를 외울 수 있는지 정확히 그게 정량화가 돼요. 그리고 점점 속도가 붙어서 120%, 130% 초과 달성합니다. 오늘 한 거 다 끝내고 집에 가는 건 물론이고 원래 다음날 하려고 생각했던 것까지 끌어다가 공부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때는 11시까지 야자를 했었는데 11시에 집에 가는 그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고3 때 스트레스라는 거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에 그 충실하게 내가 계획한 거를 해결하는 경험을 해본다면 그게 쌓여서 정말 큰 자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2가지가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야 돼요. 아까 약점을 공략하라는 그런 맥락인데요. 지금 제가 학생들한테도 선생님 저 과학이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은 과학 공부하다가 질문이 생기면 꼭 다른 노트에 따로 적어놔. 내가 뭐가 궁금하고 뭘 모르겠는지 따로 적어놔서 나한테 다음날 무조건 질문해라. 내가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설명을 해줄게. 그런 식으로 해서 접근했더니 처음에 과학 공부를 굉장히 힘들어했던 친구가 점점점 자신감이 붙어서 나중에는 2학기 때 100점 맞고 끝나는 것까지 제가 봤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효과를 보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내가 모르는 걸 따로 정리해서 그거 하나하나 내가 질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지워가면서 그렇게 진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틀린 거랑 잘 외워지지 않는 건 같은 맥락에서 문제집을 잘 체크를 해놔야 되고 마지막으로 단권화 교재, 특히 수능에서 아주 중요하죠. 우리 교재들도 잘 나와요. 뭐 수능 특강도 있고 수능 완성도 있고 다른 교재들도 많이 있는데 처음에 지금 출간되고 있는 수능 개념 교재가 있습니다. 수능 개념은 강사 선생님들이 자기가 하는 강의의 교재를 따로 만들어요. 저도 제가 만들어서 써서 제 교재가 있는데 거기에는 사실 이 선생님의 오랜 노하우가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틀리는 부분들 뭐 OX 문제로 정리를 한다든지 예전에 나왔던 문항들 중에서 특히 애들이 많이 틀렸던 거를 짬짬이 다 집어넣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는 교재이기 때문에 저는 이 수능 개념 교재가 단권화 교재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교재를 자기가 응시하는 과목별로 준비를 한 다음에 앞으로 만나는 수능 특강이든 그 다음에 뭐 6월 모평, 9월 모평 기출문제든 거기서 자기가 헷갈렸던 그런 내용들만 그 교재에 계속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수능 날은 그것만 들고 가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단건한 교재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복습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1시간 강의를 들었다. 그럼 2시간 복습해야 된다. 그럼 복습이 제대로 끝난 상태는 어떤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걸까? 바로 이런 수준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내가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풀었어요. 당연히 앞에 참고하면 안 되고 내 머릿속에 있는 걸로만 문제를 풀었을 때 80% 이상 너끈히 찍지 않고 맞출 수 있는 수준이면 그래도 복습이 제대로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학생들, 생각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제가 복습을 하라고 하면 오늘 배운 교재 내용을 쫙 읽어봅니다. 근데 방금 제 강의를 들었잖아요. 제 강의를 1시간 동안 듣고 바로 이어서 교재를 읽었을 때 그게 이해가 안 될 리는 없거든요.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 공부가 제대로 됐다 하고 문제를 풀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막힘없이 쓸 수 있는 수준으로 되어야 뒤에 있는 문제를 풀 수가 있고, 우리는 문제를 풀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풀면서 공부가 제대로 됐나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방법이 백지복습법이죠. 백지를 꺼내놓고 오늘 내가 공부했던 걸 그대로 쭉 쓸 수 있는지 반드시 그날 확인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다음 화면은, 이거는 제가 저 강의를 듣는 학생들을 위해서 백지복습 틀을 전체 단원에 걸쳐서 이렇게 해서 올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2단원에서 우리가 오늘 상동염색체에 대해서 배웠다. 그럼 상동염색체에 대해서 제가 3가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거를 쓸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립유전자의 정의에 대한 3가지를 쓸 수 있어야 되는 상태. 그렇게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만약에 사람의 유전을 공부했는데 제가 구조도를 쫙 그려줘요. 여기 밑에 하위 수준은 뭐가 있고 그러면 본인이 그걸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제가 강의를 하면서 우리 가계도 분석하려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1단계 우열 파악은 이렇게 하는 거고 막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면 본인이 수업 끝나고 나서 복습을 다 한 다음에 1단계 우열 파악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다 서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2단계 상염색체, 성염색체 파악은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를 충분히 서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이런 틀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큰 제목만 적어놓으면 돼요. 일단 빈 종에다가 큰 제목 적어놓고 그 아래에다가 세부 내용을 채워 넣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게 바로 백지복습법이에요. 별게 아닌데. 근데 우리가 보통 공부 잘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뭐 공신 뭐 해가지고 공부법 엄청 많은 소스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백지복습법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효과가 좋은 거니까 당장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나한테는 안 맞겠지, 약간 귀찮은데 안 해도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도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꼭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첫 번째, 슬기로운 고3 생활을 이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영역별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조언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요거는 전 과목 공통이죠. 그래서 가장 밑에 개념 확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개념 공부를 한 거를 문제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우리가 그냥 문제만 풀면 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뭐 시간 싸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실전 대비를 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영역별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자, 파이팅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돼요. 이게 원래는 제가 예전에는 국영수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시는 그 영역별 공부법을 좀 요약 정리해서 이렇게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리 제가 잘 가공해서 전달한다고 해도 그분들의 노하우를 제가 또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뭘 추천해드리냐, 저 EBSI 홈페이지에 오시면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공부법 특강을 찍어서 올리신 게 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충분히 오늘 안에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영수 3과목에다가 뭐 세부적인 과목들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안에서 3과목에다가 그 다음에 탐구 2과목 해서 오늘 안에 이것만 봐도 여러분도 오늘 아주 알차게 보내신 거예요. 설명회도 들었지, 이것도 들었지. 그래서 여기 한 번씩 꼭 보시면 그 영역별로 시기별로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수준에 따라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체를 하고 넘어갈게요. 대신에 시기는 좀 전체적으로 짚어드리려고요. 우리가 전체 영역에서 항상 이런 4개의 시기로 나눠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시기, 지금에 해당되는 12월 기말고사가 끝난 시점부터 겨울방학 2월 말까지를 얘기하고, 이 시기는 1학기죠. 3월부터 6월 모평 치러질 때까지.
그 다음에 3시기는 여름방학 시기, 9월 모평 전까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4시기는 10월부터 수능까지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시기 중에서 지금 이 시기 가장 중요해요. 가장. 물론 가면 갈수록 마음이 급해져서 더 시간을 더 이제 효율적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이 시기나 4시기 같은 경우에는 학교 생활이랑 병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3시기에는 수시철입니다. 그래서 뭐 자기소개서 써야지, 면접 준비해야지, 뭐 원서도 쓰려면 고민하고 학교 찾아보고 해야 되잖아요.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겨울방학 시기에 얼만큼 기본기를 다져놓느냐에 따라서 아예 출발점 자체가 다른 거죠. 이 겨울방학 때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또 뒤에 설명하면서 또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학교 선생님으로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학생들이 이런 친구들 생겨요. 딱 3월 올라가자마자 아, 저는 안 되겠어요. 저 내신은 버렸고 정시입니다. 정시로 달려볼게요. 뭐 남자는 정시죠. 막 이런 애들이 많이 생기는데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수능 볼 때 되면 아, 그래도 3학년 때 내신을 좀 해놓은 것과 안 해놓은 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내가 지원할 수 있는 풀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체감을 하게 되거든요. 나중에 그때 가면 괜히 수시를 쓰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요 시기, 지금 3월이랑 6월 사이 한 5월 정도의 중간고사 있죠. 그 다음에 6월 모평 끝나고 나면 7월 초쯤 기말고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9월 끝나고 9월, 10월 사이에 기말고사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 적어도 2, 3주는 100% 그 내신에 올인해서 내신 공부하는 시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거 피해서 수능 공부를 감 잃지 않는 수준으로만 이렇게 또 조정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꼭 요거는 유의해라. 버리지 마라 제발. 자, 그 다음에는 제가 탐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탐구 영역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쫙 있죠. 아마 지금까지도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요. 심한 경우 여름방학 또는 9월 모평 보고 나서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꾸는 애들도 있어요. 9월 모평 끝나고 계속 방황을 합니다. 바꿔가면서. 그러면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가? 일단은 첫 번째, 최대한 빨리 결정해야 돼요. 그래야 먼저 공부를 들어가니까.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떤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가. 그럼 대학별로 요거 꼭 봐라 하는 그런 교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려고 하는 과랑 연계되면 좋겠죠. 요즘 근데 이 약간 이 판이 잘못되어서 공대 가는 친구들도 생원 지원 선택하거든요. 물리 1, 2를 공부를 안 하고 대학을 가요. 그래서 가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자기 전공과 관련돼 있는 걸 선택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연관성이 있는 비슷한 두 과목, 이건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 하면 훨씬 좋겠죠. 1년을 계속 들여다봐야 되는데 안 질리는 과목을 선택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도저도 아니다,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응시생수가 많은 걸 선택하세요. 그러면 그 등급 확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됩니다. 막 몇만 명 보는 과목이랑 2,000명, 3,000명 보는 과목은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고 학교에 편성되어 있는 교육과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탐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탐에서는 사탐은 또 과탐이랑 성격이 좀 다르대요. 사탐은 3학년 때 편성이 되어 있는 과목을 치면 또 그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3학년 때 어차피 내신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하는 김에 같이 수능 공부까지, 그래서 그렇게 또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교과 연관성이 높은 과목을 선택하면 좋은데, 첫 번째 보시면 쌍지리라고 부르는 애들이요. 한국지리, 세계지리. 어차피 지리인데 한국 거냐 세계 거냐, 그래서 거기서 도표 읽는 방법, 해석하는 방법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쟤네 둘 선택하면 훨씬 공부량이 줄겠죠. 그런 내용이고, 역시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투윤이라고 부르는 애들, 얘네들도 연관성이 있고, 세계사, 동아시아사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공부량을 줄이고 싶다면 저렇게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내용이고요. 과탐에서도 비슷하죠. 나머지는 다 비슷한 내용이고, 저기 과탐이 좀 다른 거는 지원 대학의 반영 과목을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뭐 요것만 응시해라라는 지정이 돼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 과목을 응시하면 가산점을 주겠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꼭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최상위권이 아닌 경우에 이건 공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같은 과목 1, 2를 선택하는 게 좋다.
사탐은 별개의 교과목들이 다 있습니다. 별개예요. 다 별개. 근데 과탐 같은 경우에는 물화생지 1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그게 돼 있을 때 거기다 2를 올리는 시스템이거든요. 심화 과목이에요. 그래서 뭐 생명과학 1을 하고 2를 하면 겹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훨씬 공부 부담이 적다. 그리고 일부 뭐 의대라든지 이런 데서는 2를 선택하면 가산점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계산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2 과목을 보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 근데 2는 아까 말했듯이 1을 다 됐다고 가정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공부 부담이 훨씬 크고, 다른 과목 2를 2과목 오르는 거는 어떻게 보면 현명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죠. 그 가산점보다 잃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시작했으면 바꾸지 말라라는 첫 번째 줄을 꼭 집에 가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유전 부분이라고 2단원이라고 있는데 그 유전이 굉장히 어려워요. 다른 1, 3, 4단원은 할만하거든요. 근데 이 2단원이 잘 오르지도 않고 끝까지 좀 속을 썩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수능 개념의 그 커리큘럼을 짤 때 교재에서 아예 순서를 바꿔놨어요. 1단원, 4단원, 3단원 이렇게 좀 할만한 단원들 앞에다 해놓고 그 다음에 지금 맨 뒤에서 2단원을 다루고 있거든요. 왜냐? 1단원 굉장히 빨리 끝났는데 할만해. 1단원 너무 쉬워. 2단원 들어오자마자 생명과학은 아닌가 보다 하고 다른 과목으로 갈아타요. 예를 들면 지구과학으로 갈아탔습니다. 근데 지구과학은 맨 뒷단원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또 앞단원 하다가 약간 이런 경우들이 생겨서 그나마 앞에서 많이 공부를 해놓으면 아까워서라도 좀 덜 포기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뒤로 좀 배치를 해봤고요. 지금 내가 하다가 과목 바꾸면 다른 과목 가서 깔아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물화생지 4과목이 있는데 약간 물리 저 위로 갈수록 정말 정통 이과라고 보시면 되고 수리 부분,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가면 갈수록 문과 성향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선택 과목을 결정할 때 보통 전통의 조합은 이거였어요. 생원, 화원, 가장 인기 많은 조합. 왜냐하면 2 과목에서 겹치는 내용이 많고 그래도 비슷한 성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생명과학 1, 물리 1 이렇게 선택하는 애들은 거의 없거든요. 성향이 너무 달라서. 근데 요즘은 지구과학 1의 선택자 수가 많아지면서 지원, 생원 조합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합이 가장 핫한지도 좀 트렌드를 따라가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3번째 항목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EBSI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인데 지금 이 첫 페이지는 지금 이 일시기 겨울방학 동안에 끝내면 좋은 그런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보시면 2020 수능 개념 있어요. 수능 개념 이미 오픈을 언제 했냐면 11월 22일에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은 어차피 기말고사 끝나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이제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공부법 특강이라든지 탐구 선택 가이드 같은 것들도 강의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밑에 수능 특강 아직 내년 거가 안 나와서 작년 거 그림인 것 같은데 수능 특강 오픈이 보통은 1월 말이에요. 그래서 딱 좋은 거는 12월에서 1월까지 해서 수능 개념 다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1월 말부터 수능 특강 딱 들어가면 좋은데, 우리가 개념을 잘 차근차근 다지는 친구들은 어차피 이거 한 과목만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과목도 다 공부하다 보면 늘어지거든요. 그러면 2월 말까지만 잡아도 아주 훌륭합니다. 2월 말까지 개념 쫙 정리하고 3월부터 수능 특강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덜 됐는데 갑자기 수특 오픈했네, 나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 끝내고 완강을 다 하고 들어오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초반에 잡아야 되는 개념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기출의 미래부터 수능 완성,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이런 강의들이 나중에 후반부에 가면 이제 볼만한 내용들. 아까 얘기했듯이 기출은 어렵기 때문에 수능 특강까지는 다 풀어보고 들어오는 걸 저는 추천을 하고요. 지금 오픈이 돼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탑재가 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수능 완성과 수능 특강은 어떻게 다르냐면 수능 특강은 개념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념 정리가 교육과정에 맞춰서 쫙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쉬운 2점 수능 테스트, 3점 수능 테스트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수능 완성에서는 개념 부분이 아주 많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도 단원 통합적 문제들로 주로 나와요. 이미 어차피 공부가 됐기 때문에 여기저기 섞어가지고 풀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들. 그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도 뒤에 몇 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완성 같은 경우는 6월 말 7월 초 오픈이니까 그때쯤 시작이 되는구나. 그래서 여름 방학을 겨냥한 교재니까요. 그때 저거 풀어보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파이널 모의고사는 진짜 다 마무리가 됐을 때 내가 시간 맞추는 연습까지 하고 싶을 때 접근해 보면 좋은 그런 주제입니다. 이제 EBS 홈페이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저기 딱 들어오시면 보통은 맨 위에
고3 N수로 고정이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 예비 고2면 고2 클릭해서 쫙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때그때 내용이 달라집니다. 고3 N수를 클릭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선생님 탭이 있죠. 선생님 눌렀을 때 전체 교과목에 대한 선생님들이 쫙 나와요. 그래서 맞는 선생님 찾는 게 일단 중요하니까 거기 들어가서 뭐 외모도 많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강의하는 걸 일단 한 번씩 보세요. 그래서 맛보기로 해서 보고 말하는 그 어떤 목소리 톤이라든지 설명하는 방식이 나한테 맞는 선생님으로 빨리 찾아서 정착하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같이 이걸 커리 탄다고 하는데 같이 커리를 타서 가면 훨씬 유대감 관계도 좋아지고 하니까요. 그 다음에 모든 강좌는 조금 이따 클릭한 거 보여드릴 텐데, 모든 강좌, 그 다음에 EBS 교재에 대한 탭이 있고, 풀 서비스는 보통 학평, 모평 보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풀 서비스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 모의고사 보고 나서 뭐 해설 강의라든지 뭐 해설지, 시험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수시 논술, 입시 정보, 기출문제 이따가 뒤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강좌를 클릭했을 때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고3 N수에서 2019년 강의 중에 나는 기출 강의를 들을 건지 수능 기초를 들을 건지 과목 선택하고 등급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 그 밑에 쫙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색할 수 있고, 물론 다른 학년들도 저런 식으로 검색을 할 수 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수능 얘기만 하니까 내신 대비해서도 방금 거기서 2학년 선택하면 뭐 올림포스나 뉴탐스런 이런 것들도 있고, 또 학생들이 많이 보는 강의가 저거예요. 학교 시험 3주 완성. 그래서 요즘 내신이 워낙 중요해서 저거를 많이 보는데, 그래서 거의 인기 강좌 탑 뭐 5 안에 항상 들어있는 강의입니다. 근데 저거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이 다 현직 선생님들이에요. 학교 교사로만 구성되어 있는 선생님들이 저거 강의를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이런 부분에서 내가 함정을 팔 때는 이런 부분을 파거든, 이런 걸 알려주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그렇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를 위해서 과탐 같은 경우에도 뭐 실험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 보여주는 강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나중에 수시 처리되면 학생부 종합 대비를 해서 뭐 면접은 어떻게 할지, 뭐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쓸지 이런 것들도 다 강의가 있어요. 그다음에 논술 전형, 적성고사 특목대 대비. 그래서 아직 우리가 안 눌러봐서 그렇지 정말 컨텐츠는 무궁무진하다. 여러분들 대학 보내기 위해서 EBS가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방금 봤던 수시 논술 탭을 클릭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것들이 나와요. 논술, 학생부 종합전형, 적성고사 해서 그 각각 학교의 기출문제들도 다 들어가 있고, 입시 정보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목표들, 뭐 내용들은 나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EBS 대입 상담실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그리고 대입 분석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시 뉴스들도 있고, 여기 보시면 뭐 모집 요강이라든지 전형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들을 좀 잘 모를 수 있는데, 학생들이 어떤 학과에서 무슨 공부를 하는지를 잘 몰라요, 생각보다. 요즘 학과들 이름이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저도 제자들이 대학을 갔는데 너 무슨 과니?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바로 까먹습니다. 너무 이제 듣도 보도 못한 처음 듣는 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음에 오면 또 물어보죠. 너 무슨 과니? 그러니까 학생들도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입시 한라인이라고 해서 그 과의 교수님이라든지 그 분야의 종사자들을 모여서 이렇게 인터뷰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그 강의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부법 특강이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입시 설명에도 예전 것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뉴들이 있고, 그 대입 상담실을 아까 더 얘기한다 그랬는데 요거를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질문자가 상담글을 올리고 선생님이 배정되면 답변이 달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진짜 조금 더 구체적인 대답을 받고 싶으면 이것도 활용을 해볼 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입 입시 상담실이라는 게 있다. 자, 그다음에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마지막 저기 있는 기출문제 탭을 눌러보시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요 메인 화면에서는 기출문제 다운로드라고 해서 밑에 어떤 연도에 어떤 학년에 어떤 문제를 할지 쫙 모든 과목 나옵니다. 학평도 있고 모평도 있고 뭐 기출문제 다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많이 활용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저기 중간에 보시면 문항별 강의 검색이라고 있죠. 우리 EBS 교재마다 문항 번호가 다 붙어 있거든요. 그 문항 번호만 써도 그 문제 해설 강의가 탁 떠요. 이렇게 그 부분만 찾아서 보여줍니다. 맨 마지막에 문제은행 보시면 내가 오늘 생명과학원의 2단원을 공부했다, 사람의 유전을 공부했다. 그러면 사람의 유전에 대한 문제들만 쫙 풀어보고 싶죠. 저 문제은행 가면 돼요. 그러면 기출문제 중에서 또 EBS 교재 중에서 그 단원만 뽑아서 문제 풀어볼 수 있어요. 자기만의 문제집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런 메뉴니까 활용을 해보시고요. 기출문제, 저기 문제은행 서비스. 저도 가끔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방과후 수업이나 이런 거 할 때 저걸로 많이 제공을 해줘요. 좋은 메뉴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입시 설명회를 예전 것도 주제를 좀 찾아서, 저는 지금 과탐영행에서 설명하니까 주로 이쪽인데 국영수 선생님이 하시는 것도 들어보고 싶다 하면 예전 것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지나면 오늘 거는 그때쯤 탑재가 됩니다. 이제 내용을 마무리해 볼게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빈지노라는 가수 노래예요. 근데 다른 가사들은 다 빼고 중간에 있는 것만 좀 뽑아왔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에 뒤처지거나 아니면 시간이랑 같이 뛰거나 둘 중에 선택을 하라면 난 신발을 신겠다. 그럼 이건 뭐예요? 뒤처지거나 같이 뛰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데 왜 신발을 신어? 이게 아니고 같이 뛰겠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나는 내가 내 꿈의 근처라도 가보고는 죽어야지 싶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진짜 꿈을 달성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근처라도 내가 정말 노력해서 가봤다 정도는 내가 하고 죽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나는 내가 먼저 내일을 기다리기보다는 내일을 먼저 보겠다, 이런 전체 가사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어려움들, 슬럼프들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가사들, 노래들 들으면서 계속 자극받으면서 방향 잃지 않고 꾸준히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긴 시간 동안 저의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